안녕하세요. 매튜 멀라입니다. 오늘은 유니티 6의 런더링 커스터마이제이션과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래픽스 프로덕트 매니저고 다른 프로덕트 매니저인 데이미안, 그래픽스 팀의 에이드리앙, VFX 그래프 개발팀의 루도빅과 함께 이번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렌더링 성능 개선, URP용 렌더 그래프, 레이트레이싱 API 1.0, VFX 그래프용 커스텀 HLSL 블록을 다룰 예정입니다. 렌더 파이프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CPU 성능부터 GPU 컴퓨트, 모바일 최적화, 최종 픽셀로 이동하면서 저희가 SRP에서 최적화한 모든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볼드체로 표시된 부분이 유니티 6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왼쪽에 CPU 성능 최적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세 줄로 나뉘어 있는데요. 상단이 공통 요소이고 그 다음에 URP 그리고 HDRP가 있습니다. 공통 요소부터 보면 볼륨 시스템을 최적화했습니다. SRP 배처를 만들어서 기존의 배칭 방식을 최적화했습니다. 다음으로 GPU 레지던트 드로어는 유니티 6의 새로운 기능으로 씬을 처리하고 GPU로 전송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DX12 Split Graphics Jobs는 그래픽 장치에 코멘트를 보내는 방식을 병렬화해 줍니다. 그리고 VFX 그래프 인스턴싱을 동일한 VFX의 여러 인스턴스를 사용할 때 성능을 개선해 줍니다. HDRP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라이트 루프를 병렬화하기 위해 잡과 버스트를 활용해 왔고 섀도우 캐싱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GPU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GPU 레지던트 드로어 덕분에 씬이 GPU에 더 많이 담겨서 GPU occlusion cutting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각 프레임에서 자동으로 보이지 않는 지오메트리를 버리는 기능입니다. 또한 배치 GPU 스캐닝은 유니티 6의 새로운 기능으로 GPU에서 스캐닝을 병렬화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렌더 루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는 렌더 그래프를 2021년에 HDRP에 도입했는데 이제 URP에도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URP에서 세 가지 렌더러, 포워드, 포워드 플러스, 디퍼드를 최적화했습니다. 포워드 플러스는 GPU 레지던트 드로어 최적화 이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타일 클러스터 렌더러도 HDRP에서 최적화했습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VFX 그래프 기능은 URP와 HDRP 간에 더 유사해졌고 파티클을 온전히 컴퓨트만 사용해서 연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DRP에서는 이미 전적으로 컴퓨터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된 바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쪽을 보면 네이티브 렌더 패스와 렌더 그래프를 사용해서 배터리 소모량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의 각 픽셀을 렌더링할 때 모든 픽셀을 최대 품질로 렌더링하지 않거나 더 작은 해상도로 렌더링해서 최종 해상도를 구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Foveated 렌더링을 유니티 6에 추가했고 동적 해상도의 경우 업스케일러를 사용하거나 두 파이프라인 모드에 제공되는 AMD Fidelity FX FS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티 자체 업스케일러인 Spatial Temporal Post Processing을 위한 STP를 유니티 6에 도입했습니다. 또 HDRP의 경우 유니티 6에서는 커스텀 솔루션인 AMD Fidelity FX FSR2가 포함된 Advanced Dynamic Resolution 및 NVIDIA DLSS도 제공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볼륨 프레임워크 성능을 저사양 기기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전반적인 UX도 개선되었고요. 에디터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URP 샘플 씬이 있습니다. URP 3D 샘플 씬 중 하나인데요. 프로젝트 세팅에 그래픽 세팅에 가면
디폴트 볼륨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Saturation을 변경하면 전체 프로젝트의 채도가 바뀝니다. 또 퀄리티 세팅으로 들어가서 렌더 파이프라인 Asset으로 가면 맨 아래 볼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세팅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비니에트가 있는데요. URP 3D 샘플에서 하이 퀄리티 세팅에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씬의 볼륨을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또는 로컬하게 일부 구역에만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볼륨이 실내에 있는데요. 이 볼륨이 포스트 엑스포저를 덮어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이 다시 익스포저를 덮어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어떤 값이 어디서 온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어널리시스의 렌더링 디버거를 열어보시면 볼륨 탭이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를 선택하고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가고 컬러 어저스트먼트를 선택하고 나서 플레이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제가 변경한 Saturation이 있고 디폴트 익스포저가 있습니다. 퀄리티 레벨 세팅에는 오버라이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드가 실외는 1, 실내는 0입니다. 지금 실내에 있기 때문에 인도어 볼륨은 익스포저가 0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인터폴레이션이 생기는데요. 가중치가 각기 다른 두 개의 랜덤한 볼륨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GPU Resident Draw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래픽 엔터티용 닷스에 도입된 배치 렌더러 그룹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배치 렌더러 그룹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관련된 유니티의 블로그 게시물이 있습니다. 여기 모바일에서 시작할 수 있는 샘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치 렌더러 그룹은 무엇일까요? 잡을 이용해서 씬을 처리하고 커다란 버퍼에 저장을 해주는데요. 이것이 다시 GPU로 전송된 뒤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GPU Resident Draw는 사용이 매우 쉬운데요. HDRP와 URP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세팅에 있습니다. 에디터를 열어볼게요. 프로젝트 세팅으로 가셔서 파이프라인 에셋을 선택하고 GPU Resident Draw를 활성화합니다. 스탯을 확인해 보면 비활성화일 때는 배치가 1000개 정도, 활성화됐을 때는 4000개 정도입니다. 다음은 GPU Occlusion Culling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씬이 GPU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엔신저 매트릭스를 제거하거나 버릴 수 있습니다. Resident Draw를 활성화하고 트라이앵글의 수를 보고 GPU Occlusion Culling을 활성화합니다. 그 원리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디버깅 모드를 렌더링 디버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사각형, 즉 색이 입혀진 사각형으로 어디서 지오메트리가 제거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실외로 나가면 Occlusion Culling이 줄어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작동합니다. 지오메트리에 의해 바인딩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성능상의 이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Visibility 클래스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득보다 실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atched GPU 스키닝의 경우 플레이어 세팅에 가셔서 스키닝 규칙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CPU와 GPU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Batch GPU 스키닝도 있어서 예를 들어 화면에 캐릭터가 다수일 때 성능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 유니티 6에서 베타로 제공되는 웹 GPU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배치 GPU 스캐닝과 VFX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plit Graphics Jobs도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플레이어 세팅에서 Graphic Jobs 모드를 선택합니다. 네이티브, 레거시, 스플릿 모드가 있는데요. 스플릿가 최신 모드입니다.
우측에서 보시듯이 DX12 스플릿 모드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에서 자체 개발된 크로스 플랫폼 템포럴 업스케일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에디터로 돌아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디터로 지금 왔는데요. 잠시 보여드리자면 성능이 정말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프로젝트 세팅에서 퀄리티 세팅으로 가셔서 렌더 스케일에서 스페셜 템포럴 포스트 프로세싱을 선택합니다. 이제 렌더링 디버거로 가서 보면 흥미롭게도 GPU 프레임 타임이 약 10mC입니다. 4K 씬에 대해서요. 그럼 렌더 스케일을 낮추는데 그 전에 이 모든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풀 해상도로 렌더링 되고 있고요. 렌더 스케일을 낮추면 전체 씬을 더 낮은 해상도로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분의 1 해상도로 렌더링을 하다가 4분의 1에서 풀로 바꾸면 보시다시피 시각적 충실도, 피델리티상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GPU에서 10mC에서 5mC로 줄어들었는데요. 둘러보면 비주얼 퀄리티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작동을 안 하나 생각이 들어서 더 낮춰보면 즉 9분의 1 해상도로 가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이제 3mC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더 낮춰서 1%로 가보면 여기서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잎사귀의 에일리어징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렌더 스케일이 0.1로 떨어졌는데도 상당히 그래픽이 좋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데미언님께서 그래픽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해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유니티 그래픽스 프로덕트 매니저 데미언입니다. 유니티 6의 새로운 렌더 그래픽 시스템을 사용한 그래픽스 커스터머를 보시면 유니티의 SRP는 고도로 커스텀 가능해서 게임의 그래픽 렌더링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At Night Games의 Sons of the Forest는 HDRP로 거대하고 디테일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렌더링해서 플레이어들이 탐험을 하고 나만의 건물과 구조물을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Mint Rocket의 Dave the Diver는 URP로 3D 그래픽과 픽셀 아트를 렌더링해서 독특한 스타일을 구현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예는 워해머 40K 로그 트레이더로 아울캣 게임에서 제작했습니다. 커스텀 SRP를 구현해서 게임의 외관과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URP와 HDRP 모두 반사, 그림자, 렌즈 플레어, 안개 등 멋진 효과들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효과를 커스텀화하고 싶거나 게임 메커니즘에 맞는 고유한 특수 효과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Sad Owl Studios의 뷰파인더 게임입니다. 사진을 월드로 변환한 독특한 효과는 게임의 퍼즐 메커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커스텀 효과를 만들려면 대개 커스텀 렌더 패스를 작성하고 렌더 파이프라인 내에 넣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 컬러 인버전 패스의 단순한 예가 있습니다. 컬러 버퍼의 컨텐츠를 반전시켜 주는데요. 이는 트랜스페런트 패스 후에 주입을 합니다. URP와 HDRP 모두에서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나 커스텀 패스, 커스텀 렌더링 기능을 작성해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테스트 인젝션 워크플로우는 유니티 6에서 렌더 그래픽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서 렌더 파이프라인 성능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럼 렌더 그래프가 무엇일까요? 쉐이더 그래프나 VFX 그래프 같은 노드 기반 또는 그래프 기반 에디터도 아니고 나만의 렌더러를 만들기 위한 비주얼 에디터도 아닙니다. 렌더링 프레임워크로 점점 복잡해지는 렌더 파이프라인을 보다 쉽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을 렌더 그래프입니다. 렌더 그래프는 파이프라인의 그래프 기반 표현을 제공해서 렌더 패스, 각 패스의 입출력 어태치먼트, 파이프라인 패스 간의 종속성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엔진이 자동으로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각 프레임에 불필요한 렌더 패스를 호출하거나 호환되는 패스를 병합할 수도 있는데 이는 곧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파이프라인을 좀 더 쉽게 자체 효과 패스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려면 커스텀 라스터라이제이션이나 컴퓨트 패스를 렌더 그래프 내에 주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 API로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의 입출력 렌더 어태치먼트를 세팅해야 하고 필요한 렌더 패스 데이터를 세팅합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 쉐이더 리소스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컨텍스트 컨테이너를 렌더 그래프와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모든 렌더 파이프라인 리소스를 쉽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컬러 버퍼, 뎁스 버퍼, G 버퍼 및 기타 프레임 버퍼 어태치먼트와 같은 렌더 어태치먼트를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라이팅 데이터, 카메라 데이터 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패스를 실제로 구현하려면 graphics 커맨드를 넣는데 이를 raster command buffer API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쉐이더 리소스를 세팅하고 드로커를 기록할 수 있고 compute 패스의 경우 이와 대등한 compute command buffer API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compute 쉐이더를 세팅하고 compute kernel dispatch를 렌더 그래프와 호환되는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렌더 그래프에서는 프레임 버퍼 패치 지원도 개선되었습니다. input attachment를 쉐이더에서 로드할 때 프레임 버퍼 패치를 텍스처 샘플 대신 사용해 대역폭 사용량과 모바일 GPU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최적화는 raster path 병합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렌더 그래프는 종속성과 프레임 버퍼 패치 사용 여부에 따라 호환 가능한 패스를 병합하고 이와 대등한 네이티브 렌더 패스를 생성해 줍니다. 따라서 플랫폼에 따라 안드로이드에서는 벌칸 렌더 패스가, 애플 실리콘에서는 메탈 렌더 패스가 될 수 있고 윈도우즈 on ARM 빌드 타겟 도입으로 DirectX 12 렌더 패스가 지원됩니다. 네이티브 렌더 패스 머징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디퍼드 렌더링의 예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디퍼드 렌더링의 경우 먼저 Gbuffer 패스가 있고 머티리얼 속성을 Gbuffer 어태치먼트에 추가한 뒤에 이를 라이팅 패스에 로드해서 라이팅 개선을 수행합니다. 렌더 그래프는 Gbuffer와 라이팅 패스를 하나의 네이티브 렌더 패스로 병합할 수 있고 두 개의 서 패스를 생성합니다. Gbuffer 어태치먼트를 라이팅 서 패스에서 로드하려면 온칩 타일 메모리에서 직접 프레임 버퍼 패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프레임 버퍼 메모리 트랜스퍼와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터리 수명과 모바일 GPU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렌더 그룹은 unsafe 패스를 도입해서 보다 쉽게 기존 렌더링 코드를 렌더 그래프로 이식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작업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스는 네이티브 렌더 패스 머징의 이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레스터 패스로 포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렌더 그래프에는 렌더 그래프 뷰어라는 새로운 그래픽 디버그 뷰도 도입되어서 렌더 파이프라인을 보다 쉽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패스와 실행 순서, 패스에 대한 렌더 어태치먼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수명은 물론 각 패스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작업, 어태치먼트, 프레임 버퍼 패치의 사용 여부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정보를 각 패스에 대해 얻을 수 있어서 어느 패스가 렌더 그래프로 성공적으로 병합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Gbuffer와 디퍼드 라이팅 패스가 성공적으로 병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파란 선이 아래 있죠. 그리고 모든 Gbuffer 어태치먼트가 라이팅 패스에 로드되었다는 것을 프레임 버퍼 패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패스의 프레임 버퍼 어태치먼트와 로드 및 저장 작업도 각 네이티브 렌더 패스의 시작과 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패스 아래에 있는 Go to Definition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DE에서 패스 임플리멘테이션을 열고 각 패스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자세히 이해하고 렌더링 코드를 더 쉽게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데모로 렌더 그래프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에이드리언 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드리앙 물랑이라고 합니다. 유니티의 그래픽 엔지니어이고요. 오늘은 어떻게 URP의 렌더 그래프로 커스텀 포스트 프로세싱 이펙트를 구현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의 dither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URP에서 효과를 확인할 건데요. 이때 렌더 그래프는 비활성 상태로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효과를 렌더 그래프로 이식하고 이후
에디터의 렌더 그래프 뷰어로 분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디터를 열겠습니다. 이는 URP 3D 샘플의 터미널 씬인데요. 효과가 이미 작동 중입니다. 그 효과는 전체 화면의 스크립터블 렌더러 피처인데요. 화면 가운데 네이티브 스피어 중앙의 로컬한 볼륨 포지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에서 멀어지면 효과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효과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제 URP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보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을 보시면 렌더 에셋에서 디서 이펙트가 여기 있습니다. URP 포스트 프로세싱 패스 뒤에 주입되고 URP 컬러 버퍼를 필요로 합니다. 쉐이드는 쉐이더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효과는 스크립터블 렌더 피처로 구현됩니다. 지금은 execute 함수만 보겠습니다. 먼저 로컬 뷰의 범위를 체크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효과를 제거합니다. 렌더링 자체를 보면 첫 번째 패스는 카피 패스입니다. URP 카메라 컬러 타겟을 템포러리 컬러 텍스처에 카피합니다. 두 번째 패스는 이펙트 패스입니다. 효과를 적용하는데요. 방금 전 만든 템포러리 텍스처를 샘플링하고 효과를 다시 URP 카메라 컬러 타겟으로 적용합니다. 그럼 다시 렌더 그래프로 가보겠습니다. 에디터로 가서 제일 먼저 URP에서 렌더 그래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세팅, URP 세팅으로 가시고요. Compatibility 모드를 비활성화합니다. 그럼 렌더 그래프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URP에서 렌더 그래프가 실행됐고 효과가 사라졌죠. 아직 효과를 렌더 그래프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할 일은 다시 코드로 가서 그 효과를 보는데요. 렌더 그래프로 갑니다. 이를 위해서 record on render graph function 콜을 언커멘트 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핀퍼블리 두 개 패스의 스켈레톤이 있습니다. 여기 카피 패스가 있고 이펙트 패스가 있습니다. 이 두 패스를 위해 렌더 그래프의 add raster render pass API를 사용합니다. 그럼 빌더를 리턴해 줄 거고 빌더로 두 개의 raster 렌더 패스를 빌드합니다. 먼저 카피 패스를 보겠습니다. 카피 패스는 URP 카메라 코드 타겟을 읽고 temporary 코드 텍스처에 씁니다. 먼저 할 일은 URP 카메라 코드 타겟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함수에서 파라미터로 패스되는 컨텍스트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이는 프레임 데이터입니다. 프레임 데이터에서 리소스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얻고 리소스 데이터는 URP 액티브 컬러 텍스처에 접근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URP 카메라 컬러 타겟입니다. 다음으로 렌더 그래프의 use texture API를 쓰고 이 텍스처를 인풋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아웃풋을 세팅해서 set renderer attachment API로 아웃풋을 세팅하겠습니다. 컬러 버퍼가 temporary texture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존재하지 않아서 먼저 생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렌더 그래프의 create texture API를 사용합니다. 인풋으로 temporary texture 스크립터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렌더 그래프의 get texture 스크립터 API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URP 컬러 버퍼를 스크립터로 카피합니다. 여기서는 temp color copy라고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렌더러 뷰어에서 이것이 temporary color texture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렌더 함수, 이 패스의 execute 함수를 세팅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언커멘트하고 위에 있던 다른 렌더 그래프 패스의 기본 구조를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URP 카메라 코드 타겟을 단순히 temporary color texture로 카피하는 것입니다.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이 execute 함수로 파라미터를 패스해주기 위한 패스 데이터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렌더 그래프에서 execute 단계가 recording 단계 이후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xecute 함수의 파라미터를 어딘가 저장해야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샘플 텍스처를 URP 카메라 컬러 타겟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패스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전에 temporary color texture를 읽고 URP 카메라 컬러 타겟으로 다시 써서 효과를 적용합니다. 효과는 여기 나와 있는 머티리얼을 통해 패스됩니다. 네,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에디터로 돌아가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효과가 돌아왔고 이번에는 렌더 그래프가 사용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뒤로 후퇴하면 효과가 사라지고 다시 다가가면 효과가 살아납니다. 렌더 그래프 뷰어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고요. 보시면 URP에서 실행되는 모든 패스가 나와 있습니다. 끝부분에 URP 포스트 프로세스 패스가 있고 바로 직후에 당연하게 아까 작업했던 두 패스가 있습니다. 카피 패스와 이펙트 패스죠. 카피 패스를 누르면 리소스와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피 패스는 URP 카메라 코드 타겟에서 읽고 temporary color texture에 씁니다. 반대로 이펙트 패스는 temporary color texture에서 읽고 URP 카메라 코드 타겟에서 써서 효과를 재생해 줍니다. 다 문제없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패스가 매칭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과 다르게요. 이것이 일부 하드웨어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두 패스 사이에 프레임들을 로드하고 저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특정 하드웨어에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매칭이 안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스터 렌더 패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칭이 되는 게 맞거든요. 이펙트 직전에 발생한 URP 포스트 프로세싱 패스를 클릭하면 우측에 패스 브레이크 리즈닝이 나옵니다. 이 URP 포스트 프로세싱 패스가 커피 패스와 병합되지 않는 이유는 커피 패스가 URP 포스트 프로세싱 패스의 아웃풋을 샘플링하기 때문입니다. 커피 패스와 이펙트 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합이 안 되는 이유가 이펙트 패스가 커피 패스의 아웃풋을 샘플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코드로 돌아가서 최적화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 문제가 use texture call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 있는데요. use texture call이 렌더 그래프에게 이 두 패스를 분리해라. 이 텍스처를 샘플링 하려면 저장이 되어야 패스를 렌더링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기서 그 무엇도 샘플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피 패스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스크린 스페이스 좌표에서 직전 프레임 버퍼의 픽셀 값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프레임 버퍼 fetch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set input attachment라는 다른 API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뭔가를 샘플링 하는 것이 아니라서 샘플 텍스처를 제거하겠습니다. 이 execute 함수에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샘플 텍스처가 없으면 URP 샘플로 제공된 프레임 버퍼 어태치먼트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패스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샘플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전 프레임 버퍼의 픽셀 값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temporary color texture고요. 그 외 디더 효과에 동일한 스크린 스페이스 좌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use texture API를 제거하고 대신 set input attachment를 사용합니다. 이쪽에 샘플 텍스처도 제거합니다. 이제 모두 병합이 되었을 겁니다. 에디터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게임뷰로 돌아오니 화면이 까맣죠? 뭔가를 빠뜨린 겁니다.
dither 효과는 쉐이더 그래프 기반인데요. 쉐이더 그래프에 여전히 샘플링이 있습니다. frame buffer fetch instruction 대신에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frame buffer fetch instruction으로 구현된 커스텀 노드만 연결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네. 게임 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화면이 돌아왔네요. 쉐이더 그래프 때문에 나오는 에러는 콘솔에서 제거하겠습니다. 이제 맞는 커스텀 노드를 세팅했으니까요. 이제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고 리프레시하면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좋네요. 훨씬 낫습니다. 보이시죠? 표준 포스트 프로세싱 패스가 커스텀 포스트 프로세싱 패스와 매칭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타일상에 있고 그 사이에 로드나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frame buffer fetch instruction의 F 심볼이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temporary color texture를 클릭하면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tore action don't care라고 나오고요. resource list를 보시면 이 텍스처는 memory leas입니다. 따라서 테일엔 남고 시스템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타겟 기기가 저사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세팅으로 다시 가서 PCI에서 모바일 로우로 변경하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에서는 저사양 모바일 기기를 타겟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PCI에서 모바일 로우로 프로젝트 세팅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URP에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비활성화하고 커스텀 포스트 프로세싱만 남기겠습니다. 이제 메인 카메라 인스펙터로 들어가서 여기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비활성화합니다. 일단 효과는 살아있죠. 렌더 그래프 뷰어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훨씬 간결해졌죠. 보시다시피 타일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표준 URP 드로잉 패스가 하나의 렌더 패스에 있습니다. 커스텀 포스트 프로세싱도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중간에 로드나 저장되는 것이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의 렌더 패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끝에 파이널 블릿이 있는데요. 랩탑에서는 백 버퍼를 input attachment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블릿이 끝에 백 버퍼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벌컨 익스텐션을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모든 것이 백 버퍼 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데모는 거의 끝이 났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렌더 그래프에서 이 두 줄만 확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렌더 패스, 3개의 프레임 버퍼 로드, 3개의 프레임 버퍼 스토어에서 하나의 렌더 패스, 하나의 프레임 버퍼 로드, 하나의 프레임 버퍼 스토어로 바뀌었습니다. 렌더 그래프를 이용해 딱 두 줄만 수정해서요. 생각해보세요. 압축이 안 된 Full HD 해상도에 프레임 버퍼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8메가 정도입니다. 렌더 그래프로 최적화를 하면 대역폭을 프레임당 32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요. 멋지죠? 시간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오늘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바로 렌더 그래프가 커스텀화와 최적화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포럼 포스트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서와 샘플 그리고 렌더 그래프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개선이 유니티 레이 트레이싱 API에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프로덕션에 사용 가능한 상태이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개선이 안정성 및 성능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레이 트레이싱 API는 HDRP에서 다양한 레이 트레이싱 효과를 구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섀도우, 리플렉션 등이에요. 직접 사용해 보시려면 HDRP 샘플 프로젝트가 허브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레이 트레이싱 퀄리티 세팅을 도입했기 때문에 효과를 빠르게 활성화하고 구성하고 작동 방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잠시 Unity Ray Tracing AP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략히 보겠습니다. 먼저 Scene Geometry를 정의하는 Acceleration Structure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GPU의 Acceleration Structure를 빌드하는데 여기서 Ray Generation 쉐이더를 보내서 Acceleration Structure를 traverse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tersection에서 Hit 쉐이더를 호출해서 라이팅 계산을 하거나 Miss 쉐이더를 호출해서 배경이나 하늘에 음영을 줄 수 있습니다. 유니티 6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서 여러 기능과 성능 측면에서 유니티 레이 트레이싱을 개선했습니다. 먼저 DXR 1.1 기능 관련 지원의 일환으로 쉐이더에서 인라인 레이 트레이싱이 지원됩니다. 인라인 레이 트레이싱은 레이 트레이싱의 또 다른 방법인데요. Acceleration Structure를 Rasterization 및 계산 쉐이더에 바인딩해서 쉐이더에서 레이 쿼리를 이슈해서 Acceleration Structure를 traverse하고 자체 쉐이딩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Custom Ray Trace Shadow 효과를 URP로 구현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URP형 Custom Ray Trace Shadow가 구현되었습니다. 먼저 그림자가 원래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시면 하드 섀도우와 소프트 섀도우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림자의 블렌드와 깊이, 노멀 바이어스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Rasterization 기반 섀도우의 경우 이 정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대신 Custom Ray Trace Shadow 기능을 URP Asset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매우 정확한 섀도우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 파티클도 포함됩니다. 레이 방향을 쉐이더에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자의 확산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부드러운 그림자, 매우 샤프한, 선명한 그림자 등 매우 세밀하게 그림자 제어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시려면 어널리시스 탭에서 렌더 그래프 뷰어로 갑니다. 먼저 컴퓨터 섀도우 패스가 있는데요. 레이 쿼리를 사용해서 Acceleration Structure를 traverse하고 그 결과를 Shadow Map 텍스처에 적용합니다. 이를 후속 블릿 패스 로드에서 Shadow Map과 컬러 버퍼를 블렌딩합니다. 컴포트 쉐이더를 열어 레이 쿼리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Require Inline Ray Tracing Directive라는 프라그마가 상단에 있습니다. 이는 쉐이더를 호환 가능한 플랫폼에 대해서만 컴파일하고 사용하도록 해줍니다. 그런 다음 Depth Buffer에서 Depth 값을 로드하고 이를 다시 투영해서 픽셀의 월드 스페이스 위치, 즉 레이 쿼리의 원점을 가져옵니다. 그 뒤에 레이의 초기 로컬 방향을 계산해야 합니다. 샘플당 랜덤한 옵셋을 계산하고 섀도우 스프레드 옵셋을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레이의 방향을 사용해서 레이를 변환하고 Acceleration Structure를 traverse합니다. Intersection에서 그림자 변수에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 프레임의 섀도우 값도 가져와서 Interpolation에서 여러 프레임에 걸쳐 샘플을 누적하고 간단한 노이즈 제거를 수행합니다. 140줄 정도의 코드에서 컴퓨터 쉐이더의 커스텀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를 구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인라인 레이 트레이싱을 직접 사용해 보시고 어떤 흥미로운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레이 트레이스드 인스턴싱은 CPU 성능 최적화로 특히 대량의 반복 메쉬를 디테일하게 트레이싱할 때 리소스 바이닝 오버헤드를 줄여줍니다. 이 최적화는 Rasterization을 위한 기존의 Local 인스턴싱과 유사한 컨셉입니다. 이 최적화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보통 어떻게 Ray Tracing을 다이내믹 쉐이더 테이블에서 셋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고유한 쉐이더 레코드를 Acceleration Structure에 추가되는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 더해준 다음 Ray Tracing 시에 이들을 바인딩합니다. 이제 인스턴싱이 지원되기 때문에 하나의 고유한 쉐이더 레코드만 추가되는 모든 인스턴스에 더하면 됩니다.
인스턴스 추가 호출만 한번 사용하면 됩니다. 그 인스턴스 데이터를 세팅하고 인스턴스 ID 파라미터로 Ray Tracing 쉐이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스턴스별 트랜스포메이션 컬러 및 기타 속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최적화를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간단한 데모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ay Trace 인스턴싱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한 데모인데요. 약 96개의 Sphere 인스턴스가 Acceleration Structure에 추가되었고 HDRP Path Tracer로 Ray Tracing 됩니다. 인스턴싱 없이는 성능이 상당히 낮거나 한 자릿수 FPS이지만 인스턴싱을 활성화하면 성능이 약 100 fps 정도로 크게 향상됩니다. 그 구현 방법을 이해하려면 스크립트로 갑니다. 여기서 매뉴얼하게 Acceleration Structure가 관리되는데요. 보시다시피 먼저 Acceleration Structure를 생성하고 프레임에 적용합니다. 그 다음 컬링 파라미터를 세팅하고 Acceleration Structure를 Scene Geometry로 채웁니다. 인스턴싱이 활성화된 경우 Transformation Matrix와 Add Instance 콜을 사용해서 모든 Sphere 인스턴스를 Acceleration Structure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모든 인스턴스를 하나씩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턴싱을 사용과 미사용할 때의 성능 차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꽤 큽니다. 저희는 또 Acceleration Structure Build 플래그도 편집했습니다. 이는 메쉬 렌더러 세팅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상호 베타적인 Fast Trace와 Fast Build 플래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Ray Tracing 쉐이더 성능과 Acceleration Structure Build 시간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Fast Trace 플래그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Fast Build 플래그를 스킨 메쉬 렌더러와 같은 다이내믹 메쉬에 대해서 설정하면 좋습니다. 매 프레임마다 Acceleration Structure를 다시 빌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동적 메쉬의 경우 Fast Build 플래그를 거의 항상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써보고 성능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플래그 모두 Minimize 메모리 플래그와 결합해서 메모리를 줄일 수 있는데요. Ray Tracing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할 때 유니티 에디터에서 프레임 디버거를 사용하면 각 Ray Tracing 쉐이더 디스패치별로 메모리는 Acceleration Structure 사이즈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Ray Tracing의 메모리 사용량을 실제로 줄이기 위해 유니티는 여러 가지를 최적화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가이드라인을 따라 Blast Compaction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정적 메쉬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줍니다. 또한 커스텀 GPU 메모리 알로케이터를 일부 블레스에 구현해서 작은 메쉬와 디테일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미니마이즈 메모리 플래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적화를 테스트하기 위해 약 670만 개의 트라이앵글이 있는 큰 씬을 임포트했는데요. 최적화 전에는 메모리 사용량이 Acceleration Structure에서 약 450메가였는데 Blast Compaction과 Blast Allocator를 적용하니 약 150메가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inimize Memory 플래그를 적용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100메가 정도로 줄였습니다. 따라서 메쉬 렌더러 설정을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스태틱 메쉬의 경우 Ray Tracing 모드를 스태틱으로 설정하고 Minimize Memory 플래그도 활성화하세요. Ray Tracing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VFX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VFX 그래프팀의 VFX 엔지니어인 루도빅입니다. 저는 유니티 6의 VFX 그래프에 추가된 새롭고 강력한 커스터머 기능에 대해 말씀해 보겠습니다. 먼저 VFX 그래프는 유니티의 노드 기반 그래픽스 작성 툴입니다. 노드 기반 워크플로우의 확정성과 스택 기반 파티클 어더링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결합한 툴입니다. 모든 시뮬레이션은 전적으로 GPU에서 수행돼서 아주 작은 시스템부터 수백만 개 이상의 파티클이 포함된 시스템까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니티는 방대한 오퍼레이터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아주 단순한 수학 연산인 곱셈, 행렬 변환, 텍스처 샘플링부터 보다 독립적인 동작인 트리블렌이나 컬리전 오브젝트까지 포함되는데요. 당연히 이 라이브러리에도 한계가 있어서 유니티 6에서는 커스텀 HLSL 노드를 도입했습니다. 커스텀 HLSL 노드를 사용하면 HLSL 코드 조각을 직접 블록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HLSL 코드 조각들은 그래프의 연산 흐름을 따라
실행됩니다. 특히 유용한 경우는 오퍼레이션 체인이 복잡해서 노드로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코딩이 더 적합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커스텀 HRSL 노드를 사용하면 VFX 그래프를 확장해서 표준 VFX 그래프에서는 불가능했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스텀 HRSL 노드는 다른 노드와 동일하게 표시되지만 다른 점은 직접 코드 조각을 작성하고 에디터 또는 선호하는 IDE에서 편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성한 함수의 파라미터가 블록이나 오퍼레이터에 직접 표시되어서 다른 파라미터처럼 플러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사례를 에디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닥에 깔린 모든 파티클은 VFX 그래프에 의해 오케스트레이트된 메쉬 파티클입니다. 여기 스코어 역시 VFX 그래프에 의한 것입니다. 노란 구는 CPU에서 시뮬레이션 되는 리지드 버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이 굴러다닐 때 파티클들이 달라붙어 공의 반지름이 커집니다. 그리고 스코어, 점수도 달라붙는 입자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커스텀 HRSL 블록은 그래픽 버퍼에 쓰고 읽음으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occupancy 버퍼가 있는데요. Sphere occupancy라는 커스텀 블록에서 read, write, occupancy라는 작은 파일을 여기에 씁니다. 이 파일에는 선택 가능한 3개의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update sphere occupancy를 선택합니다. 그럼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파일에는 블록에 표시되는 3가지 메서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update sphere occupancy를 보겠습니다. 이 메서드에서는 가중치를 포함하는 이 버퍼의 첫 번째 엔트리를 증가시켜 스피어에 붙은 파티클의 총량을 늘립니다. 그리고 메쉬 인덱스에 따라 어토믹하게 버퍼의 후속 엔트리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전체 파티클의 수와 파티클 유형별 총 개수가 나옵니다. 그럼 에디터로 돌아가 볼게요. 이 버퍼를 사용하면 다른 커스텀 HRSL 오퍼레이터에서 이 버퍼를 읽고 텍스처 인덱스의 값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버퍼를 새로운 커스텀 HRSL 오퍼레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버퍼의 인풋과 메쉬 인덱스에 기반한 인덱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오퍼레이터는 단순히 인덱스에서 값을 읽습니다. 그 다음 값을 setTextIndex 블록에 출력하면 점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할 텍스트 인덱스가 세팅됩니다. 이 버퍼는 동일한 시스템에서 GPU에서 sphere 표현의 반지름을 늘리는 데도 사용됩니다. 여기서 구의 총 occupancy, 즉 버퍼의 첫 번째 엔트리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해서 시스템에서 구의 반지름을 늘립니다. 또한 버퍼 값을 다시 CPU로 읽어오는데 이때 GPU async readback을 사용합니다. GPU async readback을 사용하면 버퍼 값을 읽고 이를 사용해서 rigid body의 CPU 표현을 업데이트해서 화면의 시뮬레이션을 구동시킵니다. 여기서 커스텀 HRSL 블록의 사용법은 상당히 기초적입니다. 단순히 버퍼에 읽고 쓰기만 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통해 시스템 간 그리고 GPU와 CPU 간의 심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이제 좀 더 고급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약 8,000개 파티클이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서 각 크리처는 VFX 그래프로 오케스트레이션 된 파티클입니다. 커스텀 HRSL 블록과 오퍼레이터를 곳곳에 사용해서 이 크리처의 다리 애니메이션을 업데이트해서 크리처가 하이트 맵과 플로우 맵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집을 하게 하는 swarm behavior만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씬의 파티클은 서로 유인되고 서로 따라가는 동시에 서로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swarm behavior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를 구현하려면 파티클이 인접한 또는 이웃에 있는 다른 파티클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종의 acceleration structure를 구현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택된 acceleration structure는 단순한 uniform grid로 두 개의 버퍼, 즉 하나의 naive grid count와 하나의 naive grid data로 표현됩니다. count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셀에 대한 카운터를 보유하고요. 데이터는 파티클의 실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셀의 각 파티클의 포지션과 속도를 저장했습니다. 이제 커스텀 HLSL 블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이 블록에는 그리드 업데이트라는 쉐이더 파일이 있는데 메서드가 하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메서드는 두 개의 인풋, 두 개의 버퍼와 익스텐트만 받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메서드는 2D 그리드 좌표를 파티클 포지션에서 연산하고 포지션과 속도를 셀에 입력합니다. 셀의 데이터를 삽입하려면 insert in cell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이 메서드가 하는 일은 아토믹하게 네이티브 그리드 카운터에서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카운터 값과 2D 좌표로부터 데이터를 나이브 그리드 데이터 버퍼의 특정 위치에 쓸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현재 단계에서 유니폼 그리드는 각 파티클에 대한 정보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swarm update라는 다른 블록의 두 버퍼로 표현된 이 그리드를 사용해서 swarm behavior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블록에서 선택된 update swarm 메서드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특히 이 룹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모든 이웃에 대해 루핑을 하면서 flocking, 즉 군집 속도와 위치를, 포지션을 연산하는 룹인데요. 이것이 파티클의 회피하고 모임하는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셀 카운트를 얻고 셀 수를 알면 그 수에 대해 루핑을 하고 셀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파티클은 전체 파티클이 아닌 인접한 셀만 봐도 됩니다. 그런 다음 회피 강도, avoidance strength와 같은 노출된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한 가지 멋진 점이 있는데요. 파라미터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동적으로 편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avoidance strength를 높이면 서로 파티클이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로 줄이면 모든 파티클이 서로 충돌하고 서로를 피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좀 더 합리적인 강도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로써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군집 행동을 구현하기 위해 acceleration structure를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acceleration structure로 flocking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 데모에서처럼 custom HLSL 블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데모에서는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이 새로운 블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블록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셔서 5월 출시될 유니티 6 프리뷰의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세요.